17년 전 수억 빚을 남기고 사라진 남편. 오늘 그가 배달기사로 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 상처투성이 손등,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가스 수리기사로 또 나타났고 그 다음 주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혼자서도 어떻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17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영희입니다. 올해 61살이고요. 시장 골목 안쪽에서 혼자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재료 다듬고 밥 짓고 김밥 말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었죠. 아침 6시면 시장 상인들이 들어오고 점심때는 공사장 인부분들이 오시고 저녁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소주 한잔하러 오시는 그런 작은 가게였습니다. 제 손은 늘 식초 냄새와 참기름 냄새로 배어 있었어요. 손톱 밑은 깨끗하게 씻어도 무물이 빠지지 않았고요. 허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서 있느라 늘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게 하나로 아들 하나 딸 하나 대학까지 보냈으니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일터였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한마디만 해줘도 하루 피로가 다 풀렸으니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시장 골목은 우산 쓴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평소처럼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우동 국물 끓는 소리와 빗소리가 섞여서 가게 안은 은근히 포근했죠. 손님이 뜸한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빗물 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달 플랫폼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헬멧을 쓰고 비옷을 입은 채로 문 앞에 서서 주문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주문받은 김밥 3줄을 포장하면서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이 헬멧을 벗고 비옷 지퍼를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보였거든요. 깊게 파인 주름과 검게 탄 피부 사이로 익숙한 눈빛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7년 전 제 앞에서 사라진 그 사람의 얼굴이었죠. 남편이었던 박상도였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법적으로는 이혼한 사이니까요.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밥 포장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헬멧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쳐다만 봤습니다. 가게 안에는 우동 국물 끓는 소리만 가득했죠.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예전에 듣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배달 주문 확인하려고 왔다가 이 가게가 제 가게인 줄 몰랐다는 말을 더듬거리며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17년 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목구멍에서 막혀버렸거든요. 그 사람의 손을 봤습니다. 예전에 알던 손이 아니었어요.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요. 오토바이 핸들 잡느라 손마디가 거칠게 부풀어 있었죠. 제가 아는 그 사람의 손은 부드럽고 반지를 끼고 다니던 손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손은 전혀 다른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포장한 김밥을 건넸습니다. 결제는 앱으로 됐으니 가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김밥을 받아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작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헬멧을 다시 쓰고 문을 열고 나갔죠.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정신을 차렸어요. 김밥 하나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죠. 1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 뒷방은 제가 17년 동안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밥 먹고 자고 울고 버티던 곳이었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선가 비를 맞으며 배달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7년 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던 무서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애들 손 붙잡고 베란다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날 밤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옷장도 비어 있었고 통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가끔 꿈만 같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단칸방으로 이사 갔어요. 시장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밑반찬 만드는 일 배우고 김밥 많은 법 익히고 10년쯤 지나서야 겨우 이 작은 가게 하나 얻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했고 1,500원이 전부 귀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25에 소방관이 됐어요. 딸 지은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요. 둘 다 장하게 컸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죠. 남편 없이도 아이들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17년 동안 그 사람 생각은 애써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배달기사로요. 제가 평생 잊으려고 애쓴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나타났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냥 낯선 사람 봤다고 하기엔 제 마음이 너무 흔들렸거든요.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알람이 울렸고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시장으로 재료 사러 갔어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질문 하나가 박혀 있었죠. 그 사람은 17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제 가게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배달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문을 보게 됐어요. 혹시 또 그 사람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를 피하는 건지도 몰랐죠.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 가스레인지가 이상하게 작동했어요. 불이 제대로 안 켜지고 가스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서 바로 가스회사에 전화했죠. 수리기사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공구 가방을 든 수리기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점검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헬멧을 벗고 일어섰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박상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배달기사가 아니라 가스 수리기사로 온 거였죠.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7년 만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마주치다니요. 서울이 이렇게 좁은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관이 낡아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묵묵히 공구를 꺼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공구 소리만 울렸죠. 작업이 끝나고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손을 씻고 작업복에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이 1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17년 동안 건설 현장과 배관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던 이야기를 스스로 꺼낸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17년 동안 쌓아온 제 삶이 흔들릴까 봐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17년 전 사라진 그 사람과 지금 제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까요? 17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44살이었고 남편 박상도는 46이었어요. 우리는 성남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딸 지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평범한 4인 가족이었어요. 남편은 시내에서 작은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건물주는 따로 있었고 남편은 위탁 운영을 맡은 형태였어요. 손님이 꾸준히 들어왔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제 일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여유로워 보였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녔고 손에는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차는 중형 세단을 몰았고요. 주말이면 가족들 데리고 외식도 자주 갔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린 적 없었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다 모텔 운영으로 버는 수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그해 봄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사업이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고만 했으니까요. 여름쯤 됐을 겁니다. 집 전화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으면 상대방은 말없이 끊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 왔죠. 남편한테 말했더니 장난 전화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했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 낮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보험 설계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편 찾는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죠. 그러자 한 사람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에는 대부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꼭 전화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빌렸는지도 몰랐죠.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밤 10시쯤 들어왔습니다.
대뜸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텔 운영이 어려워져서 돈을 빌렸다고 했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5천만 원쯤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큰 돈이었지만 갚을 수 없는 금액은 아니었어요. 모텔 팔면 되지 않냐고 했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부터 집 앞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킬 때도 차 안에 앉아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 앞까지 따라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남편은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망이로 때리는 것처럼 큰 소리였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 3명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 갚으라고 소리쳤죠?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일주일만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남자가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컵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다른 남자는 벽에 붙은 시계를 뜯어내서 바닥에 내던졌어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경고라며 나갔어요. 일주일 안에 돈 안 갚으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깨진 컵 조각들을 주우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못 잤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빌린 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이라고 했어요. 여러 곳에서 빌렸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죠. 모텔 매각 대금으론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왜 그렇게 많이 빌렸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모텔 운영이 안 돼서 직원 월급 주려고 빌리기 시작했는데 자꾸 구멍이 생겼다고 했어요. 한 곳에서 빌려서 다른 곳 갚고 또 빌리고를 반복했다고 했죠. 돌려막기였던 겁니다. 집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준호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눈빛을 보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밖에 나간 상태였고요. 자정쯤 됐을 때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은 2층이었는데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커튼 틈으로 보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온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창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비명을 참으며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어요. 준호와 지은이를 깨워서 베란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작은 베란다 구석에 아이들을 숨기고 제가 앞을 막아섰어요. 아이들은 엄마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앞뒤로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들과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집사람이랑 애들은 놔두라고요. 자기가 다 갚을 테니까요. 한참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베란다에서 나왔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넷은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이들은 제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남편은 벽에 기대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는 게 그렇게 느렸던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통장도 모두 비어 있었고요. 남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탁자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휘갈긴 글씨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3글자뿐이었죠.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에도 채권자들은 계속 찾아왔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단칸방으로 이사 갔고요.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죠. 17년 동안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그 사람과 두 번째로 마주친 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를 열었어요. 재료 손질하고 밥 짓고 김밥 말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17년 동안 건설 현장과 배관 일을 했다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다 가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스레인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급히 밸브를 잠갔어요. 배관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수리 요청이라고 했더니 1시간 안에 기사님이 간다고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오늘 영업 끝났다고 문 앞에 써붙였어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가스 냄새가 빠져나가길 기다리면서 밖에 나와 서 있었죠. 시장 골목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어요. 장 보러 온 어르신들과 배달 오토바이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가스회사 차량이 골목 입구에 섰어요. 공구 가방을 든 작업복 입은 사람이 내렸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리기사는 가스레인지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배관을 살피고 밸브를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구를 꺼내서 배관 연결 부위를 풀기 시작했어요. 한참 작업하던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헬멧을 벗고 이마에 땀을 닦더라고요.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었어요. 박상도였습니다. 일주일 전 배달기사로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가스회사에서 보낸 기사인데 어떻게 또 이 사람일 수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가스회사 소속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협력업체 소속이고 긴급 출동 요청이 와서 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 배관 앞에 앉았습니다. 배관이 많이 낡아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응급조치만 하고 내일 다시 와서 교체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았다고만 했죠. 작업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17년 전 그 사람은 반지를 끼고 깔끔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손은 부드러웠고 일 같은 건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배관을 만지고 있는 이 사람의 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요. 손톱 밑은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공구를 다루는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응급조치가 끝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씻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 사람은 받아서 단숨에 마셨죠. 목이 많이 탔나 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17년 동안 정말 건설 현장에서 일했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첫 해는 지방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일당 받는 일용직이었대요. 숙소는 컨테이너였고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했죠. 벌어서 조금씩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 배관 일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선배 기술자 밑에서 허드렛 일하면서 익혔다고 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화상 입는 건 일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당이 조금 더 나왔다고 했어요. 5년쯤 지나니까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협력업체 소속으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했대요. 낮에는 배관일하고 밤에는 배달 일도 했다고 했습니다. 번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썼고요. 10년쯤 지났을 때 3억 원 빚을 다 갚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쌓인 이자까지 갚으려니 다시 몇 년이 더 걸렸다고 했습니다. 15년 만에 빚을 완전히 청산했대요. 그 후로는 그냥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왜 진작에 그러지 않았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다음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당신과 아이들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서 멀리서만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소방관 됐다는 것도 알고 지은이가 교사 됐다는 것도 안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1년에 한두 번씩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어요. 준호 소방관 입소식 때도 갔었고 지은이 교사 임용 축하 모임도 멀리서 봤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진 못했지만 아이들이 잘 크는 걸 보면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과할 자격도 없다는 듯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라리 그게 더 화가 났어요. 17년 전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갔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구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 다시 와서 배관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기사 보내달라고 했어요.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짐을 지고 살아왔고 저도 혼자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같은 무게를 짊어진 거였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풍경이 보였어요. 퇴근하는 사람들과 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17년을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 준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가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배관 교체 작업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른 기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묘하게 허전했어요. 정오쯤 됐을 때 기사님이 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작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온 그 사람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작업이 끝나고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제 온 기사가 특별히 부탁했다고요. 이 가게 작업은 꼭 꼼꼼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저와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다시 마주치게 될까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김밥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김밥 말고 손님 받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17년 동안 혼자 빚을 갚으며 살았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다 가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시내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다는 소식이었죠. 화면에는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현장이 비쳤어요. 처음엔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말하는 위치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준호가 근무하는 소방서 관할 구역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현장에 소방관들이 출동했다고 했어요. 준호도 그곳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현장으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현장 주변은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과 취재진들로 인산인해였죠.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멀리서 현장이 보였습니다. 쇼핑몰 건물 한쪽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면서 위층까지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 서 있었고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소방관 한 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구조대 배영준 소방관 아시냐고요? 그분이 안쪽을 가리키며 구조 작업 중일 거라고 했어요. 제가 어머님이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좀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먼지투성이었고 작업복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왜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걱정돼서 왔다고 했죠. 준호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깔렸고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했어요.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스 배관이 터져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하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29살 아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습니다. 준호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현장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구조 작업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하나씩 치워야 했거든요.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장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또 새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소방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배관 구조를 아는 분이 계시냐고 물었어요. 가스 배관을 막아야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람들 틈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상도였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소방관들한테 자기가 배관 일을 15년 했다고 말했어요. 구조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헬멧을 다시 쓰고 소방관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을 죽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상자들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 먼지와 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조명 장비가 설치됐고 작업은 밤새 이어졌죠. 저는 차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그 사람이 모두 안에 있었으니까요. 밤 10시쯤 됐을 때 준호가 잠깐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했어요. 배관 전문가분이 큰 도움이 됐다고요. 그분 덕분에 가스 차단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냐고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도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신다고 했어요. 손이 다 찢어졌는데도 계속 작업하신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총 23명이 구조됐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소방관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왔어요. 헬멧을 벗은 얼굴은 먼지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장갑이 찢어져서 손가락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손 다쳤다고요. 병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우리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저는 준호한테 말했어요. 이분이 배관 전문가분이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준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너희 아버지라고요. 17년 전에 떠났던 박상도라고 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기자들은 취재에 바빴어요. 그런데 우리 셋은 그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그것도 사고 현장에서요. 운명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그 사람한테 다가왔어요. 손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따라가려다가 준호를 돌아봤어요. 한 번 더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구급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2주일 전에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하다고 했어요. 화도 나고 야속하기도 한데 오늘 저렇게 사람들 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뭐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7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17년 전 도망갔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남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쯤 됐을 때 준호가 소방서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집으로 가려다가 구급차 쪽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붕대가 손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우리는 또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준호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자랑스럽다고요. 그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김밥집을 운영했어요. 손님들은 그날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다뤘거든요. 23명 전원 구조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 기적이라고들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에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저는 가게 문 닫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준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일 거였어요. 저녁 8시쯤 준호가 가게로 왔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뒷방으로 안내했어요. 밥 먹었냐고 물으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리차를 따라서 건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계속 생각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17년 동안 그 사람을 증오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왜 아버지만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대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만 없으니까 창피했다고 했죠. 중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해줬었어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도망갔다고요. 그때부터 준호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대학교 다닐 때는 아예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다시 만났죠. 준호가 말했어요. 그날 밤 그분이 정말 대단했다고요. 가스 배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어디를 차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줬대요. 손이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관을 잡고 늘어졌다고 했습니다. 작업 끝나고 동료들이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냐고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대요. 누구한테 빚진 마음이냐고 동료가 물으니까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대요.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요. 17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한 게 빚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사람들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화내고 싶은데 고마운 마음도 있다고요. 용서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외면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7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17년 전 도망갔던 그 사람과 지금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소방서에서 표창식이 있다고요. 이번 구조 작업 관련해서 유공자들한테 상을 준대요. 그 사람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큰 역할을 했으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요.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분을 표창식에 초대하고 싶다고요. 제가 놀라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17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헤어지기엔 뭔가 찜찜하다고요.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고마움은 표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엄마 생각은 어떠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17년 동안 쌓아온 제 삶이 흔들릴까 봐요. 하지만 준호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막을 순 없었어요. 저는 준호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전화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전화하면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연락하면 그분도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준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싶었습니다.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뒷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전화번호는 가스회사 수리 접수 중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작업하고 간 후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뒀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17년 만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심장은 신호음보다 더 빠르게 뛰었어요.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누구세요? 라고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예요 라고 했어요. 영희예요 라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소방서에서 표창식이 있다고요. 준호가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꼭 가겠다고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셋은 17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표창식 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였어요.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소방서로 갔습니다. 강당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구조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들 밝은 얼굴이었죠. 강당 입구에서 준호를 봤어요.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오셨냐고요? 저는 아직 못 봤다고 했어요. 준호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창식 시작 10분 전이었어요.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고요. 손에는 붕대가 아직 감겨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눈인사를 나눴어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죠.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창식이 시작됐어요. 소방서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유공자들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준호 이름도 불렸고요. 준호가 단상으로 올라가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유공자로 박상도 이름이 불렸어요.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17년 만에 이런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표창장을 받는 그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장님과 악수하고 내려올 때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다과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유공자들한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구석에 서서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그 사람한테 갔어요.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저도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셋이서 저녁 같이 먹자고요. 엄마 가게에서 먹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준호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했죠. 저녁 6시쯤 가게로 갔습니다. 저는 뒷방 식탁을 차렸어요. 김밥과 떡볶이와 우동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음식들이었죠. 손님 맞이하듯 정성껏 준비했어요. 준호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후에 그 사람이 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뒷방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셋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17년 만이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적만 흘렀죠. 저는 국물 그릇을 나눠주면서 먹자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김밥 하나를 집으려다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작게 말하더라고요. 준호가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 후에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17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빚 때문에 무서웠고 가족 얼굴 볼 낯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방으로 도망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생각했대요.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빚도 다 갚지 못했고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었다고 했죠. 10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우리를 봤대요. 시장에서 일하는 저를 봤다고 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이었대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했어요. 준호 소방관 입소식 때도 갔었대요.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의젓하게 자란 걸 보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없이도 이렇게 잘 컸으니 이제 나타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우연히 제 가게 앞에 배달을 가게 됐고 또 가스 수리를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운명이 자꾸 마주치게 만드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준호를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했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난다고 했어요. 왜 그때 도망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서 본 모습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사람들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변했구나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용서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사라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락하고 지낼 순 있다고 했어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관계를 회복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다시는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재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아버지인 건 사실이니까 그 정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남이 되는 것도 아닌 관계요. 그냥 서로 안부 묻고 가끔 밥 먹는 정도의 사이가 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눴어요. 웃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갈 때 제가 김밥 몇 줄을 싸줬어요. 저녁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나중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과는 연락하며 지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요. 준호도 가끔 같이 만납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증오했던 사람과 다시 밥을 먹게 됐고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최소한 견딜만하게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7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요? 용서와 화해 사이 어디쯤에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후회 없이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